김지영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우석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고속버스 옆자리에 젊은 여성이 통화하며 무심코 던진 그 이름. 김지영. 25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난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그저 흔한 이름일 수도 있다고,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통화 내용이 계속될수록 확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양림동, 반찬가게, 그리고 28이라는 나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이 젊은 여성이 바로 3살 때 두고 떠났던 딸 할인이라는 것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버스 안에서 갈 곳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지만 딸의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성공한 기업 대표가 된 지금, 25년 전 자신이 버린 딸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담소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속버스의 엔진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립니다. 서울에서 광주로 향하는 오후 4시 버스였죠. 창밖으로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2월의 햇살이 황금빛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졸업연구 설계 자료를 한 장씩 넘기다가 문득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논밭 사이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양옆으로 아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들판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면서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양광 캐노피와 쿨루프 시스템을 결합한 전통시장 현대화 프로젝트. 2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연구였습니다. 지도교수인 박준호 교수님께 최종 검토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죠. 가슴 한편에서는 설렘이,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버스 안 라디오에서는 오후의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DJ의 나긋한 목소리가 광고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가장 후회한 것은 바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성공보다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할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훑어보다가 비어있는 한 칸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아빠. 이름도 없이 그저 아빠라고만 저장해둔 연락처였는데 전화번호라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떠난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이 빈 연락처뿐이었죠. 그녀는 급하게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는 걸 느끼며 티슈로 닦아냈어요. 왜 하필 오늘따라 이런 광고가 나오는 걸까요? 평소라면 그냥 흘려들었을 텐데 광주로 가는 이 버스 안에서 듣게 되니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진해졌습니다. 주황색에서 붉은색으로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하늘을 보며 하리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광주 양림동 시장 골목에서 엄마와 함께 저녁 장사 준비를 하던 날들. 아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두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이렇게 불쑥 찾아왔습니다. 버스가 잠시 흔들리자 무릎 위의 서류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리는 재빨리 손으로 눌렀어요. 도면에 그려진 태양광 패널들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어릴 적 자신이 자란 그 시장들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여름이면 펄펄 끓던 양철 지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장사하던 상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이 설계안과 함께 광주까지 조용히 가고 싶었습니다. 휴게소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15분 정차한다는 안내에 몇몇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리는 그대로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죠. 하지만 음악을 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버스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휴게소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휴게소 간판의 네온 사인이 어스름한 저녁 공기 속에서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하리는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글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했죠.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광주까지 아직 1시간 반이 남았어요. 도착하면 엄마 얼굴부터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로는 매일 통화하지만 직접 만난 건 2달 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또 살이 빠졌다고 잔소리를 할 겁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그런 잔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휴게소를 출발한 버스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5분의 정차 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죠. 버스 안의 공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새로 탄 승객들의 냄새, 누군가 사온 호두과자의 달콤한 향기, 그리고 겨울 저녁의 차가운 바람이 섞여 있었어요. 하리는 이어폰을 빼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음악을 듣지도 않았으니까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오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청취자 사연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남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하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왠지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어요.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도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을 찾았다고 하시네요. IMF 때 사업이 망해서 가족을 떠났는데 최근에야 겨우 연락이 닿았답니다. 딸이 이제 30이 넘었대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딸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DJ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라디오 특유의 정적이 흘렀어요. 하린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30이 넘은 딸이라.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죠. 손가락이 저절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매일 딸이 사는 동네를 지나치면서도 차마 문을 두드릴 수 없었다고.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시간은 자꾸 흐르고 이제는 늙어버렸다고요. 하리는 연구 노트의 빈 페이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 된다. 어디서 들었던 말인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갑자기 떠오른 문장이었어요. 펜을 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들판 위로 가로등 불빛만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갔죠. 앞좌석에 앉은 중년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조용한 버스 안에서는 다 들렸어요. 응, 나 지금 광주 가는 중이야. 아니, 괜찮아. 혼자 가는 거 익숙하잖아. 하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성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단발머리, 검은색 코트, 그리고 떨리는 어깨. 통화를 끄는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모습이 거울처럼 비친 창문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사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분이 가장 후회하는 건 딸의 졸업식도, 성년식도, 모든 중요한 순간을 놓쳤다는 거래요. 돈을 벌어서 돌아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작 돌아갈 수 있게 됐을 때는 너무 늦었다고.
할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자신의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죠. 2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니까요. 펜을 다시 잡았습니다.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 된다는 문장 아래에 또 적었어요.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떠난 사람을 위해서일까? 남은 사람을 위해서일까? 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버스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도로 공사 구간을 지나는 것 같았어요. 할인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캐노피 설계도를 보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죠. 자꾸만 라디오 사연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가족이란 게 그렇게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걸까요? DJ의 질문에 버스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창밖을 보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각자의 사연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인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광주까지 이제 40분 정도 남았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도착해서 직접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죠. 엄마, 곧 도착해요. 저녁 같이 먹어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와. 반찬 가게 정리하고 기다릴게. 반찬 가게. 엄마가 10년째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혼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아니,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해야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구슬픈 멜로디였습니다. 할인은 다시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광주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휴게소를 출발한 버스가 다시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할인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버스 좌석에서 노트북을 펼치기엔 너무 불편했거든요. 태블릿 화면에 태양광 캐노피 설계 도면을 띄우려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떴어요. 할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할인아, 어디쯤이야? 가게 정리 다 끝났는데 이제 3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와. 아, 맞다. 오늘 단골 손님이 내 이야기 많이 물어보시더라. 누구요? 박 교수님 아내분. 내가 서울 간 뒤로 많이 그리워하신대. 할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김지영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평소처럼 장난스럽게 엄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또 이름 부르네. 얼른 와. 밥 차려놓을게.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옆자리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할인은 슬쩍 옆을 봤어요.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탈 때부터 옆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창밖만 보고 있어서 서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런데 방금 통화를 듣고 난 후인지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도 계속 할인을 흘끔거렸습니다.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듯한 그러면서도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할인은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양광 캐노피 설계 도면을 화면에 띄웠어요. 화면 밝기를 조금 줄이려는데 옆자리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통화하신 분이 어머니신가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할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네, 그런데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더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할인의 태블릿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마 화제를 전환하려는 것 같았죠. 건축 전공하시나요? 화면에 보이는 설계가 흥미로워서요.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도시공학 전공입니다. 석사과정이에요. 아, 그렇군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또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대뜸 나이를 묻다니요. 할인이 경계하는 표정을 짓자 남자가 급하게 설명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건설 쪽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젊은 분이 전문적인 설계를 하시는 게 놀라워서요. 28이에요. 정우석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25년 전이라면 그때 떠났으니 딸이 지금 이 나이쯤 됐을 거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김지영. 방금 그 젊은 여성이 부른 이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광주 분이신가요? 남자가 또 물었습니다. 할인은 이제 확실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버스 아니라 자리를 옮길 수도 없었죠. 네, 양림동에서 자랐어요. 양림동. 정우석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신혼 시절을 보낸 곳이었어요. 작은 월세방에서 김지영과 함께 꿈을 키우던 곳이었죠.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딸과 함께 살았던 마지막 집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 명함이라도 드려야겠네요. 정우석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할인이 받아들고 읽어봤어요. 정우석, 세진건설 대표이사. 광주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회사였죠. 왼손에 낀 반지가 빛을 받아 반짝였는데 거기에 JY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서울대 도시공학과 정할인입니다. 정할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우석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조금 엎질렀죠. 서둘러 휴지로 닦으면서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누구신가요? 박준호 교수님이십니다. 박준호. 그 이름에 정우석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옛 친구이자 자신이 가족을 떠날 때 유일하게 진실을 털어놓았던 사람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김지영이라는 이름, 28이라는 나이, 양림동, 그리고 박준호. 할인은 정우석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태블릿을 살짝 가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우석은 이미 설계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양광 패널과 쿨루프 시스템을 결합한 건가요?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할인도 어색함을 느끼면서 대답했어요. 네, 전통시장 현대화 프로젝트 연구예요. 특히 여름철 고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양림동 시장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정우석의 질문에 할인이 놀랐습니다. 정확히 맞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우석은 서류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할인은 가방 안에서 광주 원도심 재생사업 관련 도면을 얼핏 봤어요. 양림동 일대가 포함된 지도였습니다. 버스가 정읍휴게소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차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죠. 할인은 이번에는 화장실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일어서려는데 정우석도 함께 일어났어요. 저도 잠깐 다녀올게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통로로 나왔습니다. 정우석이 먼저 지나가라고 손짓했어요. 하리는 가볍게 인사하고 먼저 버스에서 내렸죠. 휴게소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2월 저녁의 바람은 여전히 쌀쌀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하리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뽑았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석과 마주쳤어요. 그의 손에도 똑같은 캔커피가 들려 있었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버스에 다시 올라타자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휴게소에서의 짧은 만남이 어색한 벽을 조금 허문 것 같았습니다. 정우석이 서류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안경을 꺼내 쓰면서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 장의 도면이 미끄러져 할인 쪽으로 떨어졌어요. 할인이 주워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도면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주 원도심 재생사업 마스터 플랜. 그것도 양림동 일대를 포함한 지역이었어요.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연구하는 지역과 완벽하게 겹쳤거든요. 더 놀라운 건 도면 한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구역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였죠. 이거 양림동 재생사업이네요. 할인이 도면을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정우석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회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내년에 착공 예정이에요. 그럼 전통시장도 포함되나요? 당연하죠. 시장이 지역의 중심이니까요. 다만 상인분들과의 협의가 쉽지 않아서 정우석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할인은 태블릿을 다시 꺼냈어요. 자신의 설계를 보여주면서 말했죠. 제 연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태양광 캐노피로 여름철 냉방비를 절감하고 발전 수익을 상인들에게 환원하는 구조예요. 정우석이 태블릿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면서 꼼꼼히 살펴봤죠.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설계도 하단에 작성자 정보가 있었거든요. 이하린,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지도교수 박준호.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사진도 있었어요. 학생증 사진이었죠. 정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할인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25년 전 떠나온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을 떠올렸어요. 눈매가 너무 닮았습니다. 특히 눈가의 작은 점까지도. 어머니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정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이니까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거든요.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20년. 정우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떠나기 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혹시 그때 그 가게가 아직도 양림동 시장 어디쯤인가요? 동문 쪽이요. 김지영 반찬이라고 작은 가게예요. 김지영 반찬. 정우석은 캔커피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뜨거운 캔이 손바닥을 데웠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할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가 떴어요. 할인이 전화를 받았죠. 네, 엄마. 아직 가는 중이에요. 할인아, 깜빡한 게 있어서. 내일 박 교수님 댁에 가기로 했잖아. 선물 뭐 사갈까? 아유, 김지영 씨. 맨날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교수님이 부담스러워 하신다니까요. 정우석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급하게 손등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전화를 끄는 할인이 정우석을 봤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먼지가 들어간 것 같아서
정우석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버스는 어느새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우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회사로 찾아와 주시겠어요?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 기회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할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정우석이 명함을 하나 더 꺼내 뒷면에 휴대폰 번호를 적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버스가 광주 시내로 진입하면서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인지 도로는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버스 안을 비추고 지나갔죠. 정우석은 명함 뒷면에 적은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글씨가 떨려 보였어요. 학생, 아버지는 안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할인이 놀란 눈으로 정우석을 봤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다니요. 하지만 정우석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그냥 어머니 혼자 가게를 하신다고 해서. 정우석이 서둘러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떠나셨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으시고요. 3살. 정우석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계산이 정확히 맞았어요. 25년 전 그가 떠날 때 딸의 나이가 3살이었거든요. 아직 걷는 것도 서툴렀던 아이. 아빠라고 부르며 현관까지 따라 나오던 작은 손. 어머니가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그래도 씩씩하게 사셨어요. 원망 같은 것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제가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 화를 내실 정도로. 할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우석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눈앞이 흐려졌거든요. 김지영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차라리 원망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박준호 교수님과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었어요? 할인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까 정우석이 교수님과 프로젝트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사실 프로젝트라기보다는 대학 선후배였습니다. 박 교수님이 1년 선배셨죠. 같은 연구실에서 건축을 공부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교수님 젊으실 때도 아시겠네요. 그럼요. 준호 형은. 아니, 박 교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정의롭고 따뜻하고. 정우석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인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작년 연구실 회식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이거 보세요. 작년에 교수님 환갑 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박준호 교수와 연구실 학생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교수 부인도 있었어요. 정우석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형수님도 정정하시네요. 네, 두 분이 정말 금슬이 좋으세요. 교수님이 항상 자랑하시거든요. 정우석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과는 너무 다른 삶이었어요. 가족을 지키고 함께 늙어가는 친구의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부끄러웠죠. 버스가 종점 터미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서류를 파일에 끼웠죠. 정우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지퍼를 잡은 채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죠.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는 만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한 번쯤은 이유를 듣고 싶지 않나요? 왜 떠났는지 정우석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진지할까?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유를 안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 학비 대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명절 때도 쉬지 못하시고 할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정우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딸의 원망이 당연했죠.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정우석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제 제안 꼭 생각해 보세요. 인턴십이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의 밝은 조명 아래서 보니 정우석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죠.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할인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정우석이 불렀습니다. 학생. 네.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려도 될까요? 이상한 부탁이었습니다. 할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를 아세요? 정우석이 당황했습니다. 말이 너무 앞서 나갔어요. 서둘러 손을 저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양림동에서 오래 장사하셨다니까 제가 그 동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한 번쯤은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정우석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딱히 집어낼 수는 없었죠. 네. 그럼 전 가볼게요. 할인이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우석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걸음걸이까지 김지영을 닮았습니다. 당차고 씩씩한 모습이 꼭 젊은 시절의 아내 같았어요. 터미널 밖으로 나온 할인은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우석이 주차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그쪽으로 가야 해서. 할인이 망설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차를 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정우석의 표정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마치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교수님 연구실로 가는 거예요. 늦은 시간인데 괜찮으세요? 박 교수님이라면 제가 연락드려 볼게요.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정우석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박준호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주차장이라 희미하게 들렸죠. 우석이구나. 정말 오랜만이네. 할인은 그 친근한 어조에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편하게 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정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나 지금 광주 터미널이야. 우연히 형 제자를 만났는데 연구실로 모셔다 드려도 될까? 할인이 만났어. 그래 와. 같이 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 전화를 끄는 정우석이 할인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오랜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감정이 북받친 것 같았죠. 검은색 제네시스가 주차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은 깔끔했어요. 대시보드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사진은 뒤집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죠. 할인은 뒷좌석에 앉으려다가 정우석이 조수석을 가리키는 걸 보고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 터미널을 빠져나와 광주 시내로 들어섰어요.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등산이 저 멀리 어둠 속에 실루엣처럼 보였죠.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5년 만에 광주 거리를 제대로 보네요.
25년이요. 그럼 그동안 서울에 있었습니다. 아니, 미국도 갔다 오고 여기저기 떠돌았죠. 떠돌았다는 표현이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하리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봤죠. 양림동으로 가는 길목에 엄마 가게가 있는 시장이 보였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인지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몇몇 곳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기가 양림동 시장이에요. 할인이 가리켰습니다. 정우석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속도를 줄이면서 시장 쪽을 봤죠. 어둠 속에서도 김지영 반찬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벌써 퇴근하셨네요. 네, 보통 8시에 문을 닫으세요. 정우석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간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25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아내. 혼자서 딸을 키우며 가게를 운영한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는 다시 속도를 높여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교문을 지나 공대 건물로 들어서자 연구실 불빛이 보였어요. 박준호 교수는 늘 늦게까지 연구실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내릴게요. 정 대표님은 주차하고 오세요. 할인이 먼저 내렸습니다. 정우석은 주차를 하면서 손을 떨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만나는 친구,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의 딸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준호 교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머리는 많이 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젊어 보였어요. 할인아, 고생했어. 설계 자료 가져왔니? 네, 교수님. 여기 있어요. 할인이 서류를 꺼내는 사이 정우석이 들어왔습니다. 박준호와 정우석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박준호가 먼저 다가가 정우석을 껴안았습니다. 이 자식, 정말 오랜만이야. 형?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두 남자의 포옹을 보며 할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가족을 만난 것 같은. 박준호가 정우석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앉아.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따뜻한 차가 좋겠어. 세 사람은 연구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준호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정우석은 연구실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졸업생들의 사진이 가득했고 한쪽에는 프로젝트 상패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형은 참 잘 살았네. 제자들도 많이 키우고. 뭘 잘 살아? 그냥 하루하루 살아온 거지. 박준호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정우석이 찻잔을 받으면서 할인을 받죠. 그리고 박준호에게 말했어요. 형, 혹시 이 학생 부모님 아니? 박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인도 긴장했어요. 왜 갑자기 자신의 부모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석아, 너도 눈치챘구나. 연구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교수님과 정우석을 번갈아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박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 우석이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할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서려는데 정우석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형. 이 학생도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박준호가 정우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인아, 내 어머니 반찬 가게가 우리 집 단골이란 건 알지.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교수님 댁에 반찬을 배달한다는 건 알았지만 언제부터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IMF가 터졌을 때야.
1998년 겨울이었지.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일용직 알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 어머니를 처음 봤어. 3살배기 딸을 업고 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더라.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3살배기가 자신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정우석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찻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죠. 그때 우리 집사람이 반찬 장사를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 처음엔 작은 리어카로 시작했는데 내 어머니가 워낙 손맛이 좋아서 입소문이 났지. 나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건 도왔고. 박준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우석을 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우석아, 내가 떠나기 전날 밤에 나한테 전화했었지. 울면서 미안하다고, 가족을 부탁한다고. 정우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빚쟁이들의 협박 전화, 텅 빈 통장, 그리고 잠든 아내와 딸의 얼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형이 말렸잖아. 같이 해결해 보자고. 돈도 빌려준다고 했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때 난 너무 어리고 바보였지. 정우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교수님이 정우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정우석은 자신을 계속 의식하는 걸까?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원망도 안 하시고.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준호가 할인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야. 한 번은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남편 소식이 없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죽은 사람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죽은 사람. 그 표현에 정우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김지영에게 자신은 이미 죽은 존재였던 거예요. 25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만든 거죠. 형, 지영이는, 아니, 할인 어머니는 재혼 생각은 없었나? 정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소개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지.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어. 딸 대학 보낼 때까지는 생각도 안 한다고 했지. 할인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자신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죠. 박준호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2000년새의 복지관 행사 사진이었죠. 이거 봐. 여기 내 어머니랑 너 있다. 할인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엄마가 자신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5살쯤 된 자신은 엄마 품에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옆에는 박준호 부부도 있었습니다. 정우석도 사진을 봤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자신이 떠난 지 2년 후의 가족 모습.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는 딸과 야위었지만 씩씩해 보이는 아내. 이때부터 우리가 조금씩 도왔어. 아이 학원비도 가끔 대주고 명절 때는 용돈도 주고. 물론 내 어머니는 다 갚겠다고 했지만. 박준호의 말에 할인이 놀랐습니다. 교수님 가족이 그렇게까지 도와주신 줄은 몰랐거든요. 교수님, 저희가 너무 패를. 무슨 패야? 우리도 내 어머니 반찬 먹고 건강해진 거지. 정우석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캠퍼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형,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을까? 박준호와 할인이 동시에 정우석을 봤습니다. 할인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버스에서부터 자신을 그렇게 봤는지, 왜 엄마 이름에 그렇게 놀랐는지.
연구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 박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우서가, 오늘은 너무 늦었다. 내일 시간 있으면 양림동을 같이 둘러보는 게 어때? 할인이도 논문 자료 조사한다고 했었지.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내일 양림동 근대 건축물을 답사할 예정이었거든요. 정우석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좋아. 어차피 프로젝트 현장 답사도 해야 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9시 양림동 펭귄마을 입구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2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할인은 카메라와 줄자를 들고 나왔고 정우석은 태블릿과 도면을 준비해 왔죠. 여기가 예전 모습 그대로네. 정우석이 감탄하며 둘러봤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담벼락, 그리고 오래된 한옥들이 옛 추억을 불러일으켰어요. 박준호가 앞장서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 일대가 1920년대 선교사들이 살던 곳이야. 우일선 선교사 사택이 저기 있고 오웬 기념각이 저쪽에 있지. 할인이 열심히 사진을 찍으며 메모했습니다. 정우석은 할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학구적인 모습이 젊은 시절 김지영과 닮았거든요. 할인 씨, 이 건물들을 활용한 재생 계획이 있나요? 정우석이 물었습니다. 할인이 태블릿을 꺼내 자신의 설계안을 보여줬어요. 네, 근대 건축물은 보존하면서 주변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에요. 특히 전통시장까지 이어지는 보행로를 만들면. 할인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정우석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가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박준호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 대표님, 여기 시장 골목 그늘 설계 보세요. 옛날 시장 처마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할인이 설계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정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한데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살렸네요. 특히 이 부분은 실제 시공에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칭찬을 받은 할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정우석이 아버지라는 걸 확신하면서도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요. 세 사람은 이제 양림동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시장은 활기가 넘쳤어요. 과일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죠. 김지영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정우석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게 안에서 김지영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25년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 머리는 많이 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엄마다. 할인이 가게로 들어가려 하자 정우석이 급히 돌아섰어요. 저는 잠깐 화장실 좀. 정우석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직 마주칠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박준호가 할인을 붙잡았죠. 잠깐만 기다려. 정 대표가 올 때까지. 할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정우석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 것 같았죠. 괜찮으세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석이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계속 둘러볼까요? 세 사람은 시장을 지나 호랑가시나무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광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할인이 설명했어요. 여기서 보면 양림동 전체 구조가 보여요. 근대 건축물 군락과 전통시장, 그리고 주거 지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우석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예전엔 논이었는데.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하리는 정우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하지만 왜 밝히지 못하는 걸까? 무엇이 그를 망설이게 하는 걸까? 저기 논이었을 때 개구리 소리가 시끄러웠겠네요. 할인이 일부러 가볍게 말했습니다. 정우석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어요. 맞아요. 여름밤이면 정말 시끄러웠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침묵이었죠. 박준호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점심 먹으러 가자. 양림동 파스타 집이 유명하다던데. 식당으로 가는 길, 하리는 정우석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걷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걸었어야 할 길을 이제야 걷는 것처럼. 할인이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정우석이 먼저 말했어요. 할인 씨, 인턴십 제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설계 실력이 정말 뛰어나서 우리 회사에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할인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석은 할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가까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점심을 먹고 돌아온 박준호의 연구실은 오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오전에 둘러본 현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석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박준호가 할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인아, 저쪽 책장 세 번째 칸에 1998년 앨범이 있어. 한번 봐봐. 할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대학 연구실 단체 사진이 있었죠. 젊은 시절의 박준호 교수와 여러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할인의 손이 멈췄어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1997년 12월이라고 적힌 사진. 어떤 남자가 아기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죠. 남자는 정우석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희망에 차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엄마였습니다. 20살 무렵의 김지영. 두 사람이 안고 있는 아기는 2살쯤 된 자신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박준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석이네 가족 행복하길.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엄마는 가족 사진을 모두 버렸다고 했는데 여기에 한 장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 알았니? 박준호가 다가와서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죠. 사진 속 정우석의 손에도 JY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김지영의 이니셜이 새겨진 그 반지. 화장실에서 돌아온 정우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인이 들고 있는 앨범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죠. 박준호가 정우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석아, 이제 그만 숨기는 거 어때? 정우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죠. 할인은 사진을 든 채로 정우석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어요. 왜 이제 와서?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뭐요?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박준호가 할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할인은 멈추지 않았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제 학원비 대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우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테이블에 쏟았죠. 급여 명세서들과 사진 몇 장, 그리고 편지들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에서 일한 급여 명세서야. 불법 체류자로 막노동을 했어. 돈을 모아서 돌아오려고. 빚을 다 갚고 떳떳하게 돌아오려고 했는데 정우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편지 봉투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야. 매년 내 생일마다 크리스마스마다 썼는데 주소를 몰라서 아니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보내지 못했어. 할인이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2003년 3월 7일 자신의 8번째 생일에 쓴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죠. 사랑하는 내 딸 할인아, 아빠야.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8살이 됐겠네. 학교는 재미있니?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니? 아빠는 지금 멀리 있지만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읽다가 할인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씨가 눈물에 번져 보였거든요. 정우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2005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너희가 이사를 갔더라. 양림동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 수소문에서 시장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차마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박준호가 거들었습니다. 나한테도 연락 안 했잖아. 왜 그땐 연락 안 한 거야? 부끄러웠어.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놈이 무슨 면목으로. 정우석이 할인을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멀리서나마 지켜봤어. 내가 대학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었고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것도 알았어. 정말 자랑스러웠어. 할인이 정우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할인이 편지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연구실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할인아, 어디야? 집에 안 와서 걱정했네. 연구실이에요. 곧 갈게요. 그래. 참, 오늘 가게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예전에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아니다. 집에 와서 얘기하자. 엄마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정우석을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죠. 설마 엄마 가게에 갔던 건 아니겠지. 엄마, 무슨 일인데요? 어떤 남자분이 와서 한참 가게 앞에 서 있다가 그냥 갔어. 반찬도 안 사고. 계속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좀 무서웠어. 할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우석을 노려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박준호도 정우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은 할인이 정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엄마 가게에 갔었어요? 정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멀리서 봤을 뿐이야. 왜요? 왜 이제 와서 엄마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정우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할인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25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준호가 중재하려 나섰습니다. 할인아, 일단 진정하고. 교수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할인의 원망 섞인 시선이 박준호에게 향했습니다.
박준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 어머니가 원하지 않았어. 너한테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할인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연구실을 나가려는데 정우석이 붙잡았어요. 할인아,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손 놔요. 할인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정우석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인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죠. 멀리서 찍은 듯 흐릿했지만 분명 자신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인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우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날 내 졸업식 날 갔었어. 멀리서나마 보고 싶어서. 그럼 그때 왜 안 왔어요? 왜 멀리서만 봤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할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진을 정우석에게 던지듯 돌려줬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정우석이 대답하려는 순간 할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엄마가 보낸 사진이었죠. 가게 앞 CCTV에 찍힌 남자의 뒷모습. 흐릿했지만 체격과 자세가 정우석과 비슷했어요. 이 사람 혹시 아는 사람인지 한번 봐줄래? 오늘 낮에도 왔었는데 저녁에 또 왔더라.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낮에도 갔다는 거예요. 양림동 답사할 때 화장실 간다고 사라졌을 때였겠죠. 정우석이 할인의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뭐해요. 25년 동안 안 보고 살았으면서. 할인이 연구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박준호가 따라 나오려 하자 손을 저었어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정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턴십? 생각해줘. 아니, 그냥 일로라도 만날 수 있으면. 할인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오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침에 정우석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걷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할인은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우석이 아버지라는 걸 알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엄마가 보낸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할인아, 그 사람이 또 왔어. 지금 가게 맞은편에 서 있어. 택시가 양림동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할인은 서둘러 요금을 내고 뛰어내렸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엄마 가게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게로 뛰어가는 할인의 눈에 맞은편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정우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모습은 선명했죠.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할인아, 왔구나. 저 사람 아직도 저기 있어. 경찰 부를까 생각 중이었는데. 엄마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할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정우석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마치 돌처럼 굳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안 돼. 위험할 수도 있어. 엄마가 할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어요. 정우석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김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플라스틱 통이 깨지면서 김치가 바닥에 쏟아졌죠. 붉은 국물이 하얀 타일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영아. 정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부르는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김지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당신이 왜 여기? 김지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할인이 재빨리 엄마를 부축했죠. 김지영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할인의 물음에 김지영이 할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우석을 봤어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죠. 너, 내가 알고 있었니? 이 사람이. 김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할 수 없었죠. 김지영이 할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왜 말 안 했어? 오늘 알았어요. 버스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김지영이 정우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눈물이었죠. 25년이야. 25년 동안 어디 있었어? 정우석이 한 발 다가서려 했지만 김지영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우석이 멈춰 섰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명할 기회만. 설명? 무슨 설명? 3살짜리 딸과 아내를 버리고 사라진 걸 무슨 말로 설명할 건데? 김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가게 밖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할인이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죠. 엄마, 일단 진정하고. 진정?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아빠 언제 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매일 밤 그렇게 울던 내가 기억나? 김지영의 말에 할인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현관문만 열리면 아빠인 줄 알고 뛰어나가던 어린 시절. 정우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김치 국물이 바지에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용서해달라고는 못해. 그럴 자격이 없어.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싶었어. 김지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살아있다고? 우리한텐 이미 죽은 사람이야. 25년 전에 죽었어. 그 말이 칼처럼 정우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지영이 할인을 보며 말했어요. 할인아, 집에 가자. 이 사람과는 할 말 없어. 김지영이 할인의 손을 잡고 나가려 했습니다. 정우석이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할인이는 나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김지영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할인이한테 묻지 마. 없던 아빠를 왜 이제 와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할인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와 아버지. 25년의 세월이 만든 깊은 골이 느껴졌어요. 그 골을 메울 수 있을까요? 엄마, 나도 할 말이 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지영이 놀란 눈으로 딸을 봤어요. 할인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 떠났는지, 왜 이제 왔는지. 김지영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가게 뒤편 작은 창고였습니다. 김치 냄새와 된장 냄새가 섞여 있는 좁은 공간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김지영이 준비한 보리차가 식어가고 있었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정우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1997년 겨울이었어. IMF가 터지고 회사가 부도났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어. 5억이 넘는 빚이었어. 김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우석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가족을 버린 이유야?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너와 할인이를 위협했지. 어린 할인이를 보며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정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였어요.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너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면 빚이 너에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망쳤어. 할인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엄마도 몰랐던 진실이었죠. 그럼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정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 빚을 다 갚고 돌아오려고 했어. 3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어. 공사장, 식당, 세차장.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빚은 줄지 않았어. 김지영이 일어섰습니다. 창고를 한 바퀴 돌더니 벽에 기댔어요. 등을 보이며 말했죠.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었잖아. 편지라도 보낼 수 있었잖아. 무슨 면목으로. 빚도 못 갚고 실패만 거듭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자격? 김지영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내가 없는 25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아? 할인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빠 란에 뭘 써야 할지 몰라서 울었어.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렸어. 그때마다 나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 정우석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김지영의 말이 계속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할인이가 아프던 날이었어. 열이 40도가 넘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보호자 둘 다 서명하라고 했어.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 묻는데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할인이 엄마를 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혼자 감당했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정우석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김지영이 물었습니다. 정우석이 통장을 펼쳤어요. 2005년부터 매달 조금씩 모은 돈이야. 너희한테 줄 생각으로. 하지만 직접 만날 용기가 없어서 박준호 형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는데 형이 거절했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전하라고. 통장을 보니 15년 동안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한 달도 빠짐없이 저축한 흔적이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김지영이 통장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할인이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날짜를 보니 자신의 생일마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죠.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천장에 빗소리가 울렸어요. 세 사람은 또다시 침묵에 빠졌죠. 그때 정우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떠나던 날 새벽 너희가 자는 모습을 한참 봤어. 할인이가 잠꼬대로 아빠라고 불렀어.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 김지영이 흐느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우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받을 생각은 없어.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 알고 할인이가 잘 자라준 것만 확인하고 싶었어. 이제 다시 사라질게. 정우석이 일어서려는 순간 할인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또 도망가시려고요? 정우석과 김지영이 동시에 할인을 봤어요. 할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28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엄마, 그리고 아버지. 처음으로 정우석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우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다시 주저앉았죠. 김지영도 놀란 표정으로 딸을 봤습니다. 저는 두 분과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싶어요. 할인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다시 살펴봤어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저축하셨네요. 적은 돈이지만 이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 알아요. 김지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딸의 말이 맞았어요. 할인이 창고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있었죠. 밖에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이사 간 이유가 뭐였어요? 김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왜?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제가 5살 때 기억나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엄마가 저를 옷장에 숨겼던 것. 김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기억을 할인이 갖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도 2년 동안 그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있었어도 우리는 똑같이 위험했을 거예요. 아니, 더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정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마음 아팠죠. 할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준호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바꿨죠. 교수님, 저희 가족이 지금 만났어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족이라고. 그래, 정말 잘 됐구나.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세 사람이 휴대폰을 응시했습니다. 박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우석아, 내가 2005년에 한국 돌아온 후 나를 찾아왔었지.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정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박준호는 볼 수 없었지만요. 가족한테 가지 말라고 했지. 상처만 더 줄 거라고.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어.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하지?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했잖아. 박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영 씨, 우석이가 매년 할인이 학비 통장에 익명으로 입금한 거 알고 있었어요? 김지영이 놀랐습니다. 매년 학기 초마다 익명의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그게 정우석이었다니. 그리고 할인이 대학 입학할 때 장학금 추천서를 쓴 것도 우석이 부탁이었어. 물론 할인이 실력이 충분했지만 할인이 정우석을 봤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화를 내야 하는 건 맞아요. 원망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할인이 엄마와 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엄마는 53살, 아버지는 55. 앞으로 3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원망과 후회로 채울 건가요? 김지영이 딸을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자신보다 더 성숙한 딸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할인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양림동 재생 프로젝트 도면을 띄웠죠. 아버지, 인턴십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정우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칠 것. 둘째, 회사에서는 정 대표님으로만 부를 것. 셋째, 가족 관계는 공개하지 않을 것. 정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넷째, 할인이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허락해야 해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김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나갔죠. 정우석과 할인이 따라 나왔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젖은 아스팔트 위에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죠.
시간이 필요해요. 김지영이 말했습니다. 당장 용서할 순 없어요. 하지만 할인이 말대로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해 볼게요. 3주가 지났습니다. 3월의 봄바람이 광주를 감싸고 있었어요. 세진건설 본사 대회의실에는 인턴십 최종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이었죠. 할인의 차례가 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5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3명과 회사 임원 2명. 그중 1명이 정우석이었죠. 블라인드 평가라 이름표는 없었지만 할인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정우석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무언의 신호였죠. 할인도 작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전통시장 현대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지원번호 7번입니다. 화면에 설계 도면이 떴습니다. 태양광 캐노피와 쿨루프 시스템, 그리고 시장 골목의 그늘 설계까지. 버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정교해진 계획이었어요.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여름철 폭염입니다. 상인들은 에어컨 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손님들은 더위 때문에 발길을 돌립니다. 할인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실제 양림동 시장의 온도 측정 데이터가 나왔어요. 지난 3주 동안 직접 조사한 자료였죠. 제가 제안하는 태양광 캐노피는 그늘을 만들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합니다. 생산된 전기는 시장 공용 에어컨과 냉장 시설에 사용되고 남은 전력은 한전의 판매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심사위원 중 1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건축 전문가였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할 텐데 회수 기간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7년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과 탄소 배출권 판매를 포함하면 5년으로 단축됩니다. 할인이 준비한 경제성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꼼꼼한 계산이 돋보였어요. 정우석은 딸의 발표를 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다른 심사위원들도 모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할인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양림동 시장 상인들의 사진이었죠. 그 중에는 김지영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정우석의 펜이 멈췄어요. 30년, 4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기술은 이분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도구여야지 삶을 바꾸는 폭력이 되어선 안 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석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지원자께서는 이 프로젝트에 개인적인 애착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객관성을 잃을 위험은 없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할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할인이 정우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 경험이 균형을 이룰 때 최고의 설계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심사가 끝났습니다. 할인이 나가고 다른 지원자들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의 평가 회의가 시작됐죠. 7번 지원자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외부 심사위원이 먼저 말했어요. 기술적 완성도도 높고 무엇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더군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동의했습니다. 정우석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마지막에 의견을 물어왔을 때 조용히 말했죠. 저도 동의합니다. 실력으로 평가했을 때 7번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하리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가장 먼저 알렸어요. 김지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축하한다고 말했죠. 그래, 내가 선택한 거니까. 잘해봐. 첫 출근 날 하리는 세진건설 현장 사무소로 갔습니다. 양림동 재생사업 현장이었어요. 정우석이 안전모를 건네줬습니다. 어서 와요, 이인턴. 현장에선 정 대표로 불러주세요. 네, 정 대표님. 두 사람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통시장 구역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김지영의 가게가 보였어요. 정우석이 그쪽을 바라봤지만 하리는 일부러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우석이 할인을 봤습니다. 딸이 배려해 주는 걸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설계도를 펼쳤죠. 좋아요.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봄날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아직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9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양림동 전통시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양광 캐노피 시범 구간 개통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100m 구간이지만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하리는 현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안전모를 쓴 채 태블릿으로 전력 생산량을 확인했죠. 오후 2시에 뜨거운 햇빛 아래서도 캐노피 밑은 시원했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바깥보다 8도나 낮았어요. 김치가 안 쉬네요. 정말 신기해. 한 상인이 감탄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름 내내 골칫거리였던 더위가 사라진 거죠. 할인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쿨루프 시스템이 작동해서 복사열을 차단하고 있어요. 전기료는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되고요. 사람들 사이로 정우석이 걸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 아닌 편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공식 행사지만 딱딱하지 않게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할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대리 수고 많았어요. 정대리, 6개월 전엔 정인턴이었는데 이제는 정식 직원이 되어 대리로 승진해 프로젝트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정우석이 할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그때 김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처음엔 정우석을 피했지만 할인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있게 됐어요. 고생했어, 할인아. 이것 좀 나눠줘. 일하느라 점심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김지영이 도시락을 할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정우석을 슬쩍 봤어요. 아직도 직접 말을 걸기는 어려웠지만 눈빛은 예전만큼 차갑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님도 드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우석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통식이 시작됐습니다. 구청장이 축사를 하고 시장 상인회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마지막으로 할인이 프로젝트 설명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무렵 박준호 교수가 나타났어요. 아내와 함께였죠. 네 사람이 캐노피 아래서 만났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할인이 덕분에 좋은 일이 생겼어. 박준호가 할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석과 김지영을 번갈아 봤어요. 우리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오랜만에. 김지영이 망설였지만 할인이 엄마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작은 신호였죠.
김지영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할인이가 좋아하는 파스타집 어때요? 정우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지영이 먼저 제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5사람은 양림동 파스타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시간이 더 필요했죠. 하지만 적어도 한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인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열었죠. 6개월 전만 해도 비어있던 아빠란이 이제는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우석 아버지. 아직 아빠라고 부르긴 어렵지만 적어도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정아린이 제안했습니다. 박준호 교수가 흔쾌히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그래, 내가 찍어줄게. 3사람 가운데로 모여봐. 정우석과 김지영, 그리고 정아린이 어색하게 모였어요. 정우석과 김지영 사이에 정아린이 섰습니다. 부모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 프레임 안에 들어왔죠. 하나, 둘, 셋. 찰칵. 28년 만에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시작이었어요. 박준호 부부가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태양광 캐노피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낮에 저장한 전기로 밤을 밝히는 거였어요. 시장 골목이 환하게 빛났죠. 예쁘네. 김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할인이가 만든 거니까요. 2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그저 시간이 필요한 침묵이었죠. 할인은 부모님보다 앞서 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죠. 정우석이 보낸 거였습니다. 내일 엄마랑 셋이 밥 먹을래. 일요일이니까. 할인이 뒤돌아봤어요.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고 김지영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네, 좋아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양림동의 오래된 거리에 새로운 빛이 켜져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것처럼 이 가족도 상처와 희망을 동시에 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다리가 됩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소 나누기 올림.